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SM엔터테인먼트의 감사 선임을 놓고 SM 경영진과 행동주의 펀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만 최대 주주는 개인 회사를 통해서 지난해에만 250억 원을 가져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동에 나선 주주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한중 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And if we conclude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quickly, then we'll do so. 네, 증시 프리즘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틀 내리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였던 FOMC 결과에 안도하면서 이틀 내리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3.7%나 급등하는 등 그동안 이 금리 인상 우려에 억눌려 있었던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1.33% 상승했습니다. 이틀 내리 반등한 코스피는 장중 2,7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2,69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큰 폭으로 오르면서 8거래일 만에 900선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천억 원 순매도하면서 이틀 내리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내면서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낙폭이 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던 시장이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1원 넘게 하락하면서 1,214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이 환율이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준이 올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과격하지 않다라는 점에 더 방점을 두면서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상승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취재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올해 6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통화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투자자금 유출과 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올해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OMC 이후에도 1,22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계속되는 고환율 국면에 정부는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긴축 강도가 커 2분기까지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240원, 50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좀 그 부분들은 이제 소강탄태로 머물고 이런 통화정책 이슈에만 머문다라고 본다면은 현재 1230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본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기조적 달러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덩달아 빨라질 전망입니다. 물가를 잡는 동시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과 투자자금 유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지 않지만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은 매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FOMC가 상당히 매파적이에요.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나왔고 양적 긴축이 원래 올해 연말 정도에 단행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빠르면 5월 달에 단행한다고 보잖아요.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뜻은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별로 안 좋아요. 여기에 러시아가 공식적인 디폴트에 들어가면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미국과의 금리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에 따라 차기 총재 인선마저 늦춰지고 있는 한국은행.
올해 상반기 한 차례를 포함해 연말까지 2, 3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만큼 특징주도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네. 먼저 시총 2위를 탈환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코스피에 상장한 이 LG에너지솔루션에 시총 2위 자리를 내어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일인 지난 27일 118조 원이 넘는 그런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 대외 악재에 더해서 코스피 200 편입으로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면서 시총 30조 원의 규모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은 부진했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6%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90조 원을 돌파한 동시에 시총 2위 자리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왜 급등한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업황을 대변하는 이 지수가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가 됐는데요. 예.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 최저점에 근접했다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온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급감했던 이 낸드 부문이 2분기 들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존의 그 15만 원이었던 이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장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라는 윤활자를 바른 로봇주라고 꼽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주주총회에서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꼽으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한종희 부회장은 메타버스와 로봇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유진 로봇이 16%나 급등을 했고 휴림 로봇과 로보로보가 각각 4% 그리고 3%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함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장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오늘 내일장 관전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4일째 진행 중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세원 연구원은 이번 주 내로 4차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진전 소식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철수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5개 평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일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까라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이 외국인의 자금이 한몫을 했는데요. FOMC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이런 흐름이 내일장에도 이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석좌 교수는 저희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신인규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석좌 교수는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코노미스트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미국 경제학계의 거물입니다. 로치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impact of this war right now is largely confined to higher oil prices. And oil prices are now at a level where if they are maintained at this level, reduce global growth by 3 to 5/10 of a percentage point this year, but boost global inflation by 0.5 to 0.7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올해 미국 경제가 고물가 국면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로치 교수는 연준이 보다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y the middle of 2020, central banks kept stimulating economies around the world,
And so the supply chain fragility was reinforced by excess aggregate demand. And this has boosted the inflation rate up all over the world to a rate we haven't seen in 40 years. And so it is incumbent upon central banks, as they eventually did, starting in very late 1979, but going into the early 1980s, to tighten a good deal more than they would have otherwise liked to have done to avoid a more serious inflation and stagflationary outcome. 당초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봤던 연준의 상황 판단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로치 교수는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혼란을 가져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판단을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서방의 경제 제재보다는 중국의 움직임에 있다고 봤습니다. Putin needs that support from China to maintain probably his hold on power. And if China were to draw that commitment into question, then I think Putin would be under serious. So Right. China needs to recognize that it has a role to play in forcing Vladimir Putin to end this horrible conflict. And I'm calling on China to exercise that responsibility and do the right thing in pressuring Putin.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심층 분석, SM엔터테인먼트의 감사 선임 분쟁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주총을 앞두고 이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겠다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지나쳐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위임장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가족에게 대신 동의를 요구하거나 녹취로 동의를 해달라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모두 불법입니다. 지수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식 종목 게시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SM에서 무작정 집에 찾아와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해 돌려보냈지만 이후 SM이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식 보유 사실을 알려줘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주주는 배우자와 주식 투자를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SM 때문에 주식 투자 자금이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주주를 놀래키는 일은 게시판에 올라온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SM이 주총을 앞두고 이렇게 의결권 모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SM 지분 0.91%를 갖고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회사의 의견에 반하는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 선임 건은 오는 31일 주총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SM은 이 안건을 철회시키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줄 주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절차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한 9시쯤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연락은 따로 받진 않았어요. 저희 아이 2명하고 저하고 주주로 올라가 있는데 그 3개 위임장 3개를 다 갖고 왔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미성년자 아이도 있고 성년 자녀도 있는데 어찌됐건 본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조차도 신분증이나 이런 내용은 없이 방문이 어렵게 되면 녹취로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모두 위법입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인은 위임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주총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가족한테 받아가는 건 유효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면 의결권 대리권을 권유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권 위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를 주주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로 회사 측에 정황을 얘기를 해서 어필을 좀 해야겠죠. 위임이 된 게 아니다. 그 요건들을 안 갖춰서 권유를 했을 때는 별도의 벌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위반된 행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위법한 절차로 위임장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주주가 직접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의결권 위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이번 주총장에서 불완전한 의결권들이 행사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이번 내용을 취재한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 SM엔터가 이렇게까지 의결권 확보에 혈안이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 행동주의 펀드의 감사 선임 제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요, 현재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이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현재 대주주 이수만 총괄의 측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주가 저평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 상황을 보면요, 이성수 대표는 SM의 이수만 총괄의 처조카입니다. 친인척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타경준 대표와 박준영 이사는 SM엔터테인먼트 초기부터 이수만 총괄과 함께했기 때문에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인 지창훈 이사는 전 대한항공 사장인데 이수만 총괄과 경북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역시 이 총괄과 최측근이어서 사실 사회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사면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주요 결정과 계약 등이 회사나 주주보다는 대주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감사 1명만 교체가 돼도 사실 회계 장부 열람이 가능하고 감사는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도 가능해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측이 또 다른 감사를 추천을 했는데 역시 SM이 상장할 때 관계가 있던 증권업 출신 인사여서 온라인 파트너스는 투명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대주주의 측근이 맡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이 온라인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과거에 이 회사나 주주가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전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SM과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꼽고 있습니다. 이 라이크 기획은요, 이수만 총괄의 개인 사업체입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통해서 250억 원을 챙겨갔고요. 상장 이후부터는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갔습니다. 지난해 SM의 영업이익이 685억 원이었는데 이 계약이 아니라면 사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KB자산운용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도 계약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이 됐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개인 회사에 1,400억 원을 몰아줬다. 이 SM이 공정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엔터사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다른 기획사의 경우에는요, 창업자나 대주주가 등기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의 연봉을 가져갔고 박진영 대표의 경우에는 7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업무나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요. 하지만 SM의 이수만 총괄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서 250억 원을 작년에 수령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계약의 승인 주체가 이수만 총괄의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한다는 점이 불공정하다라는 문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SM은 상장 이후에 지난 20년간 주주들에게 단 한 차례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사상 처음으로 주당 200원의 배당을 결의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는 주주를 대변하는 감사가 선임이 된다면 불공정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면서 주가도 제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견제 움직임이 나온 뒤에서야 이제 배당을 하는 모습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SM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측 주장처럼 실제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음반 판매량과 매출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지난해 음반 판매량은 SM이 1,700만 장을 팔아서 엔터 3사 중에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매출을 살펴보면 SM이 하이브 다음으로 약 7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총을 살펴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10조 8천억 원인데 SM의 경우에는 매출이 1,800억 수준인
JYP와 비슷한 수준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회사 경영이 투명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주들은 보고 있습니다. SM의 영업이익이 한 685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근데 250억을 받아가신 거예요, 지금 용역비로. 그래서 이 감사가 선임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 250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은 회사 가치는 늘어날 것이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화나서 믿지 못해서 회사에 투자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멀티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SM은 소액주주가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SM과 행동주의 펀드, 주주들은 어느 쪽에 손을 더 들게 될까요? 일단 결과는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승기를 이미 잡은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M이 주주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결권을 한 주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주주들이 SM의 비친화적 주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의결권 위임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도입하면서 빠르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박승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인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주주 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나오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선택한 후 전자서명을 하면 의결권 위임이 마무리됩니다. 비사이드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의결권 위임 솔루션 서비스 비사이드입니다. 주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앱을 통한 투명한 의결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미 주주총회에 주주 제한이 상정된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금호, 석유화학, 사조산업 등의 소액주주들에게 전자 위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있으면 그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본인 확인과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제 3분이면은 이제 위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안건들을 있는지 인지를 하고 본인 의사를 위임장에 담아서 투명한 의결권 이제 문화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사이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감사선임 주주 제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3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주 게시판을 통해 또 다른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동의도 많이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없애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감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19.04%로 높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해외투자은행을 제외하면 지분율이 월등히 높은 기관 투자자가 없는 만큼 결국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70%가 넘는 기타 주주들의 표심이 결과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앱을 통한 의결권 행사, 이 소액주주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긴 한데 의결권 위임 제도는 아직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직접 찾아다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안에 대한 설명도 자세할 수가 없는데요. 예. 앞서 보셨다시피 정당하지 못한 방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배주주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위임장을 받는 행위는 그 직원들이 대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한 성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최근 의결권 대행사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의결권을 위임해 줄 만한 충분한 근거나 논거를 좀 제시하는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결권 권유를 지금처럼 단순 대행업자가 아니라 투자 권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SM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이슈가 카카오 인수권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 단독 취재를 했던 이 카카오가 이수만 총괄 지분을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 최대 주주의 이 개인 회사로 몰아주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카카오엔터의 경우에는 그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인수하게 된다면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도 라이크 기획과의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수만 총괄 그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빠르게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크 기획과의 문제는 빠르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엔터가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을 경우 지분율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30%까지 늘리기 위한 신주 발행 또는 유상 증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도 사실 최대 주주인데 지분을 왜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가 아직 지주회사는 아닌데요.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 30%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SM의 주가가 76,300원인데 보통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할 때는 약 30%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하게 됩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19%를 비싸게 인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싸게 주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텐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입니다.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당 순이익이 희석되면서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되게 됩니다. 때문에 주주들은 카카오와의 인수 합병은 환영하지만 추가 지분 확보는 시가 인수 또는 장내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인수하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주주 가치 훼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 주주들 앞에 놓여 있는 암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린 지 6년 만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 기자, 드라마도 다시 방영이 되고 게임도 조만간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6년 만인데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또 오해영 등 이렇게 한국 드라마 3편이 이번 달부터 중국판 유튜브죠. 비리비리에서 방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특히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방영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어서면서 비리비리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사임당 빛의 일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까지 방영되면서 올해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5편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내에 방영될 한국 콘텐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방영된 작품 외에도 여러 작품이 현재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게임 쪽도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 펄어비스 조만간 신작 출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꼭 중국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이죠. 이용자 모집 테스트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앱스토어에 표기된 게임 예상 출시일은 다음 달 27일입니다. 게임과 드라마로 중국 빗장이 열리고 있는 셈인데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면서 한중 문화 교류의 해라는 점에서 한한령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관련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한한령이 내려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드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 또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좀 이런 우려 섞인 내용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중 관계 다시 악화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요. 예. 사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 정부에서는 한알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중국 내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이 모두 다 퇴출을 당했고 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막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겼는데요. 박승환 기자가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상당수 가게들이 이처럼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과거 관광객들로 붐볐던 이곳 명동은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내립니다. 드라마나 게임 등 한국산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중국 관광객은 사드 배치 이전과 비교해 65.3% 급감했습니다. 명수로 따지면 898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1명이 한국에서 평균 2,079달러를 쓴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관광 손실만 1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습니다. 항공, 자동차, 타이어 등 기타 업종으로 넓히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알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고 또 이로 인해서 한국의 여행업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피해를 받은 것은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는 롯데그룹이 꼽힙니다. 경북 성주군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면서 중국의 미운 털이 박힌 건데요. 중국 내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가 하면 영업 중단에 불매 운동까지 겪으며 결국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합니다. 현지 매장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롯데쇼핑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기준 8,16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음에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부인하며 양국 간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신 기자, 그래도 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사드 배치 공약을 언급을 네. 하긴 했지만 따라오는 내용이 이번에는 기업 입장들 충분히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맞아요. 내용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사드 배치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죠. 때문에 기업 입장을 반영한다면 한중 관계 민감한 사안은 신중히 결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배치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공약 이행에 관련된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를 배치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외교적인 주도권을 좀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깊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네, 설령 배치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 5년 혹은 6년 후가 될 텐데요. 이때는 북한 방어, 자주 국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 설득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는 좀 네. 의문이 듭니다만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하게 또 정책을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중국과의 외교 정책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한국 젊은이들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한 역사 교육 그리고 공식적인 교류 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요. 더불어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명확히 알리고 협상하는 한편 국익이 부딪힐 경우 다자 외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보다는 다자 외교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종합국력의 차이가 있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양자 외교에서도 분명히 논의를 하겠지만 또 국익이 중국과 부딪힌다면 이 문제를 다자 외교 무대에서 풀어나가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측면에서 14억입니다. 이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굉장히 큰 기회임은 틀림없는 상황인데 관련주들 역시나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16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한 달간 5에서 17%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K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OTT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 전에는요, 중국 내 한국 드라마가 한 편당 30만에서 35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3천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굉장히 크죠. 중국 시장이 열리면 큰 기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OTT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미디어 기업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추가 증편을 통해서 각각 최소 25편, 20편의 국내 방송물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미디어주들 이렇게 기대감을 받고 있고 게임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소식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펄어비스 주가를 봐도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많이 또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성공적으로 출시할 경우 이제 아무래도 펄어비스는 실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 2018년 초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한 이후 대형 신작이 없어서 계속 연매출이 감소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만약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국내 증권가는 일매출이 3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제 게임 업계 이제 분위기를 다시 뒤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성공 여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면요,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넘는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내용 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목은 중국 한한령 풀리나 한중 관계 회복 분수령으로 뽑았고요. 해시태그는 열리는 중국 빗장, 그리고 한중 관계 발전 기원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한령 해제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도 또 많이 남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의 핵심은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발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IEO 방식, 거래소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미의 모든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ICO 방식보다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nitial Coin Offering, 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거래소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감안할 때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 관련해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부분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도 빈발합니다. 실제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파트너사의 IEO를 거쳐 상장된 코인이 1년 4개월 만에 상장 폐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래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뭐 어떻게 규제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유통시장을 장악한 거래소가 발행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생길 이해충돌 문제도 논란입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민간 기업인 거래소가 발행 코인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혹여 유착고리가 생기진 않을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래소가 발행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코인 발행 시장을 열어주기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한동안 우리 증시에 불어닥쳤던 거센 폭풍 어떻게 잘 견뎌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이 33개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평가액이 올 들어 8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방시혁도 못 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꾸준히 성과를 거둔 주식 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하락장 대처법 저희 특별취재팀 3구가 잠시 후 7시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긴장감이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춘삼월. 그러나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풀릴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하락장을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저는 저점 찍었을 때는 한 3분의 1 토막까지 났었는데 아예 안 봐요. 잘. 어플을 잘 안 들어가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에 진출한 동학개미들에겐 이번 한파가 유난히도 춥습니다. 사실 지금은 처음 보는 베어장이어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30%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9만 원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10년 뒤에는 올 거라고 생각해. 화이팅.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들은 어떨까? 손절과 버티기라는 갈림길에 선 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섹터를 다 훑어봤는데 리딩할 만한 섹터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지금은 만약에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벌써 팔 타이밍은 다 놓친 거죠. 그러니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긴 호흡에 투자를 권하는 가치 투자자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투자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승률이 좋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과 버티기, 그 사이에서 답을 찾다. 슬기로운 하락장 대처법을 담은 3구는 오늘 저녁 7시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빅마우스들의 발언으로 시장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현정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캐스터 먼저 바이러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발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델타 항공의 CEO인 에드 바스티안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 본토내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간 움츠러들었던 여행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밤만 해도 델타 항공 주가는 6%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바스티안은 최근 실적 호조를 근거로 들면서 대유행이 종식됐다. 이제는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항공사 CEO라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국제 항공기 이용 요금이 상승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항공 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꺾이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또 최근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항공기 이용 요금이 상승하기까지 했는데요. 바스티안도 이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비행기 값이 오름에도 여행 수요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요. 이 델타 100년의 역사 중 지난주 이틀 동안 항공편 예약 신청자가 가장 많았을 정도입니다. 델타 항공은 이번 분기 수익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당시에 78%까지 회복되고 좌석 마일당 총수익도 2019년 3월 수준과 비슷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델타 항공뿐 아니라 이 미국 전체 여행주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올해 2, 4분기 200달러인 항공권의 경우에는 15에서 20달러 더 비싸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생각보다 회복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상황은 이렇지만 마냥 또 기뻐할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소비자 대표 주자인 스타벅스만 해도 인플레이션의 부담에 급한 불을 꺼보겠다. 이러면서 옛 CEO를 복귀시켰는데요. 최근 케빈 존슨 CEO가 5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이 임시 CEO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워드의 경우에는 11개에 불과했던 이 스타벅스의 매장을 전 세계 77개국, 무려 2만 8천여 개로 확장시킨 전설적인 CEO인데요.
슐츠는 비록 스타벅스로 돌아올 계획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스타벅스의 변형과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년간 스타벅스는 높은 수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세는 부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40%가 올랐지만 같은 기간 맥도날드의 성장폭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슐츠 명예회장은 새로운 정식 CEO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 CEO로 일하면서 단돈 $1만 받기로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구원투수로 복귀한 하워드 슐츠가 저조한 성장세, 거센 인플레이션 압력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저도 역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얘기 다음 주제로 한번 다뤄볼 텐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세계 유명 인사들이 비관적인 시각을 좀 많이 제시를 했다면 좀 의견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투심이 변화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던 빌 그로스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것을 두고 광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나도 소액 투자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빌 그로스는 지난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적정하지 않다. 화폐의 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년이 지난 최근에는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봉착했다. 달러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면서 소액이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나섰다고 전한 겁니다. 근데 뭐 빌그로스뿐만이 아니라 월가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요즘. 네, 맞습니다. 켄 그리핀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이렇게 비관론에서 낙관론을 펼치며 이 대열에 합류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그리핀은 미국의 초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이자 전 세계 40위 부자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 투자가 튤립 파동과 다를 바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눈물로 끝날 거다 라면서 투자를 비관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가 커지자 내가 잘못 판단했다 라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면서 화폐로는 기능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돌연 지난달에는 나도 소액 투자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제2의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네덜란드 튤립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가상자산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빅샷들의 투심도 바뀌고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의 조언처럼 암호화폐가 제2의 달러가 될지 제2의 튤립이 될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빅마우스들의 발언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현정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달 말 개최되는 주요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요 안건에 대해 대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늘 오전 신한금융과 포스코, LG화학을 비롯한 7개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행사한 반대 의결권 549건 가운데 실제로 부결된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의결권 행사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수탁위원 9명이 수백 개 상장사에 명줄을 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시죠. 새 정부 인수위원회 인사 31명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는 서울의 비정치인, 서울대 출신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 절반에 달하는 인사가 서울 출신이고 영남 출신은 9명, 호남 출신은 2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할당제가 사라지면서 여성 인사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자의 안철수 위원장이 나눠먹기식으로 인사를 배정하면서 교육과 노동개혁 분야 등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